시사톡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 저녁 시사톡 라이브 박진아입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는 지난 3월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인 42개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선택적인 적용을 할 때 언제든지 독재로 후퇴할 수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에서 법치는 선택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여권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내일까지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사장과 사장을 교체한 KBS, 민간기업에 팔린 YTN에 이어서 이제 MBC를 장악하려는 권력의 움직임이 서서히 그림자를 띄우고 있습니다. MBC는 민주화 이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공공의 자산입니다. 외풍과 간섭을 막아서 공영방송 MBC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여기는 시사톡 라이브입니다. 첫 곡 박명수가 부릅니다. 바다의 왕자. 혹시 그녀가 왔을까 고래 고래 불러봤지만 반짝 대머리 아저씨 자기 불렀냐고 되묻고 새벽 뱃살 접힌 아줌마 여긴 목욕탕이 아니에요 제발 때 좀 밀지 마세요 그녀가 달아나요 새까만 선글라스에 하늘색 물들인 머리 널 따라 내 머리도 노란불인지 이 여름 그녀 없으면 물 없는 사막이에요 앵두 같은 그녀 입술 보고 싶어요 당신은 해변의 여자 하지만 너 없이 난 해변의 환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녀가 찾아왔어요 난 세상 참 올여름은 감동
국민의힘을 이끌 새 당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어제 당선이 됐죠.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와 함께 당 대표로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 마음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민심의 바다에서 잘 순항할 수 있을지 정치권 이슈와 현안 뉴스 시사회에서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부 전무 분야 시즌즈 AI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은 인공지능으로 대화를 나누는 챗 GPT-4O와 함께 진행해 보고 또 그 마무리를 김준하 지스트 AI 정책전략대학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 골든타임, 시사톡 라이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시사회 시사톡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됐고 예견하셨던 것처럼 됐죠. 지난주에도 네, 아마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62%가 넘게 나왔잖아요. 네. 이거는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면 우리 국민의힘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현명하게 차별화해야 돼. 그래서 당의 변화를 이끌어야 돼. 그래야 국민의힘이 살 수 있어. 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 미는 후보 그런 인상을 줬는데도 18%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당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다음번 지방선거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뜻을 한동훈 대표도 읽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출마했을 때 최상병 특검 법안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마련해서 이 상황을 주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당선되고 나서 기자회견 하면서 아유, 김건희 여사 이 소환 조사한 거는 이게 소환 조사인지 소환 당한 건지 검사들이 그건 잘 좀 헷갈리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나 윤핵관들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 선거였다. 이제 이런 분석 좀 더 맞아요.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는 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한 거고 예. 이번 전당대회 때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제 개표 결과 발표 직전에 축사만 하고 자리를 이제 뜬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진짜 그랬던 거죠? 원래 그래요. 특별한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 바쁘신데 그냥 전당대회 결과 발표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2시간, 3시간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관례적으로 그냥 축사만 하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그냥 떠나요. 별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다. 아예 한동훈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계속 앉아있다가 한동훈이 그냥 당대표 되는 거 선언하는 거 발표되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 꼴이 뭐야 뭐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원래 저렇게 관례적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오늘 또 점심 만찬 했죠? 저녁이요. 저녁에 만찬이니까 예. 이제 하고 있으실 건가? 시간이 어떻게 되죠? 뭐 지금 아마 모여서 하고 6시 반 정도부터 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략 한 25명 정도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그러니까 신임 모이시나요? 지도부, 네. 뭐 현재 비대위원들, 그리고 낙선한 사람들, 뭐 이렇게 다 모여서 좀 전당대회 앙금을 푸는 그런 화해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는 차원으로 만찬이 예. 바로 급작스럽게 잡혔습니다.
좀 이례적인 거죠. 일단은 하루 만에 많이 이런 모임이 있는 이례적이에요. 거는. 왜냐면은 한동훈 당 대표도 이제 당 대표 됐으니까 이제 당을 어떻게 운영할까 구상도 해보고 네. 좀 솔직히 뭐 국회의원 배지가 아닌 당 대표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미리 약속된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조율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야 내일 저녁이나 하자 다 모여. 이거는 대통령의 상상이죠. 뜻이었겠죠. 아니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먼저 제의를 했다라고 기사 네.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일 봅시다라고 해서 다 가는 거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는데 네. 이것도 조금 좀 며칠 좀 조율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모여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까요? 이제 한 25명 정도 모이니까 긴밀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아이고 우리 저 전당대 하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황우여 비대위원장님 그동안 한 몇 달 동안 비대위원장 하면서 당 잘 중심 잡아주셔서 고맙다. 앞으로 우리가 한 팀이 되자. 그래가지고 민주당의 저런 입법 공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잘 막아보자. 라는 차원의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것 같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뭔가요? 한동훈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단 몇 분이라도 독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몇 분 한다 한들 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을까요? 아, 그래도 상징적인 거죠. 독대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두 분만 대화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막 정말 상상의 나래를 펼 수가 있고 독대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당신을 신임을 한다, 존중을 한다, 아. 믿는다. 이렇게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독대를 하면은 한동훈 당대표에게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냥 25명 다 모이는 원오브 댐으로 한동훈 당대표를 취급을 하면 나는 그냥 전당대회 전부터 한동훈 당대표 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 아직까지는 내가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그러한 이미지를 줄 수가 있죠. 어떤 기사가 뜨는지 저도 관심 있게 네.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영상을 보거나 사진에 딱 그 차별화된 게 있었어요. 90도 폴더 인사가 아닌 정말 꼿꼿하게 서 있는 일부러 그렇게 더 서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만큼 반듯하게 서 있으면서 악수를 하는 사진을 봤거든요. 이게 그냥 그걸 처음부터 좀 보신 분들은 27도 정도는 고개를 숙였다. 허리를 아. 숙였다. 처음에는. 꼿꼿하게, 네, 꼿꼿하게 서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한동훈 당대표로서도, 저는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홀로서기에 성공한 정치인이다. 나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데리고 있던 그 후배가 아니다. 네. 지난번 비대위원장을 저 지명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대통령을 떠나서 내 독자적으로 나의 정치력으로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예전에 폴더 인사했다라고 상당히 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 이제 당대표 곧 될 거예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어제 보여주신 것이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드네요. 이제 반면에 원희룡 후보는 어떤 생각이 들까? 왜냐하면 윤심을 정말 거의 100% 등에 업고 후보에 올랐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큰일 났다. 나 이제 뭐 하지? 이번에 전당대회 동안 나 이상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원희룡 변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와 이렇게 지난번 총선 때 개항에서 출마해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이번에 당권 도전했는데 당원들로부터도 버림받았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정치를 하지? 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섰을 것 같아요. 네, 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풀어줘야죠.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등을 떠밀었다. 이러한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정무장관직을 곧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장관들 바꿀 수가 있으니까 장관직을 줄 수도 있고요. 일설에 의하면 네. 중국 대사로 내보낸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느 자리 하나 배려해 주겠죠. 네. 걱정할 거는 없군요. 제 걱정만 해주세요. 저도 제 걱정을 좀 정치적인 정치인들하고 네. 연예인들 걱정
걱정은 절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치적인 그럼 치명타를 입은 사람은 원희룡 후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미는 후보, 윤핵관들이 미는 후보, 어느 정도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밀었는데 이번에 평판이 그렇게 썩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TV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을 한 것을 보면 네. 옛날에 스마트한 원희룡이 아니네 그런 평가가 좀 많아서 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다음번 2027년도 대선에 도전할 만한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 역량이 있나? 자질이 되나? 그러한 판단을 국민과 당원들에게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희룡 후보 스스로도 많이 걱정할 것 같고 참모들은 저랑 뭐 여러 명하고 소통을 했는데 네.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잃은 것이 더 많은 전당대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데 나와서 이미지 좀 쇄신도 하고 이름도 널리 알리고 이런 계기로 사용하는데 잃은 게 더 많은 사람은 원희룡 후보였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냥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갑작스럽게 나왔잖아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나올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순례길 예약까지 다 해냈단 말이에요. 아, 그랬는데 대통령실 들어갔다 오고 윤핵관들 몇 명을 만나고 나서 갑작스럽게 출마하게 된 거잖아요. 어떤 제안을 하셨을까요? 네? 대통령께서 어떤 제안을 했길래 마음을 바꿔가지고 후보로 출마를 했을까요? 저희 추측입니다. 야, 저희 희룡아 네가 나가가지고 그냥 저기 나 대변하고 내 편 들어주고 내가 밀어줄 테니까 이번에 당대표 나가 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정도로 뭐 그냥 이렇게 나간다고. 치밀하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전에 그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긴 하셨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전당대회가 완전히 끝났고 네. 한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치명적인 의혹이라고 하면 그래도 저희는 댓글팀이 아닐까? 사법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은 있거든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어떠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개입이 됐느냐, 예. 그리고 특정인들에게 돈을 주고 받았느냐, 아니면은 매크로 같은 또한 조작된 프로그램을 갖고 여론을 조성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네. 아직 이런 것에 대한 흔적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한쪽에서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부 장관 특보였던 A라는 사람이 막 B, C, D 이런 사람들한테 법무부에 자금을 주면서 이러한 일을 했다. 그리고 대규모로 동원해가지고 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증언은 나오지 않았고 네. 그 장해찬 씨가 이런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했었는데 한 2주 남겨놓고 숨어버렸잖아요. 네.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뜻일까요? 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뜻일까요? 예, 없어요. 없어 보여요. 근데 뭐 듣는 소문은 많아요. 뭐 그 장해찬 씨에게 그 누군가가 좀 한동훈 좋은 얘기 좀 퍼뜨려줘. 막 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특정되어서 이제 저희들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과연 조직적으로 뭐 움직였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네. 민주당은 정치적인 법률적인 공세는 더 강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전당대회 후에 그럼 후폭풍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어느 쪽으로 예측하시는 겁니까?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오늘 법사위에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법안심사 소위에 네. 회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한동훈 특검법도 법사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야당에서도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를 이제 흔들 것이고 네. 친윤 세력도 한동훈 대표를 흔들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의 독대 자리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요, 대통령과 독대하는 거는 대통령이 확실하게 그 사람을 밀어준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거든요. 네. 만약 오늘 독대를 했다, 그러면은 윤핵관들이 당분간은 다른 소리를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네. 독대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좀 지켜보고 네. 윤핵관들이 흔들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좀 나중에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하는 면은 있어요. 어제 지금 당대표 됐는데 오늘부터 그냥 막 흔들어대는 거는
정치적인 도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최소한 뭐 일주일 정도는 허니문 기간 하면서 네. 한동훈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 지금 그만두셨구나. 당대표가 네, 네. 없구나. 그래도 원내대표 이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같이 협치하자고 얘기하고 이렇게 좀 훈훈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당선된 다음 날 그냥 특검법 저렇게 처리하는 걸 보면 정치가 너무 매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이제 그걸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보이죠. 네. 우리가 추구하는 특검법안 그리고 우리가 뭐 민생법안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국회에서 너희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재판과 수사 같은 경우도 막 정권 차원에서 너무 크게 막 공격을 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등등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볼 거는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약속했던 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슈들 끝까지 압박해 갈까요? 하겠다고는 했는데. 근데 한동훈 당 대표는요 후보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었고요. 최상병 특검법을 네. 이제 국민의힘 안을 만들겠다. 그래서 야당과 협상을 하겠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어제와 오늘 뭐 각종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곧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 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반대를 했었어요? 네, 처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반대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예.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근데 네. 처음부터 딱 선을 그었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 부분은 정쟁이다.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현을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공개 검찰 조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원석 네. 검찰총장은 상당한 이제 불쾌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네. 조사도 해라 이렇게 말도 했고, 김건희 여사만 왜 이렇게 예외와 특혜를 주느냐 이제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말이 안 네. 되지 않느냐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이 안 되죠. 헌법 11조를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2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사회적인 특권 계급은 특수 계급은 만들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 곧 검찰 조사 받으러 가거든요. 근데 제가 네? 검사한테 네. 나는 저기 청사에서 못 받겠고 나는 뭐 네. 김건희 여사처럼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좀 받고 검사들 당신 저 휴대폰 갖고 오지 말고 나 아프면 나 바로 나갈 거고 나 조사받는 거 외부에 알려주면 나 바로 나 조사 안 받을 거야. 이러면은 전 바로 구속당할 거예요. 뭐래? 이럴 것 같은데요, 반응이. 긴급 체포당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저렇게 특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성역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런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국민의 분노 수준만 더 높이는 일을 만들었다.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원석 총장 임기가 9월 15일까지인데 그 안에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사톡 라이브 MBC 라디오 철망이 필요하십니까? 신뢰와 기술력으로 KS 제품을 인정받은 대양 철망, KS 낙석보호막, KS 돌망태, 울타리 자재 등 각종 철망을 직접 생산하는 대양 철망. 철망은 역시 나주시 삼포면에 위치한 대양 철망. 나주 337-4747.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으세요. 인공지능, 미래형 자동차, 스마트 에너지 사업의 거점 광주경제 자유구역이 있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기업 비즈니스를 위한 성공 파트너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집에 수신 잘 쏴.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2024) 광주 MBC 프로야구 7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기아 타이거즈. 프로야구 중계방송을 기다리셨다고요? 그 갈증을 광주 MBC가 해결해드립니다. 새로운 이범호 감독 지휘 아래 계속해서 시즌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경기를 광주 MBC가 라디오로 여러분께 중계방송해드립니다. 7월 30일부터 8월 1일 두산과의 경기를 오후 6시 30분부터 AM 93.9MHz를 통해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 한해 뜨거운 여름을 화끈한 타격을 앞세운 기아 타이거즈의 시원한 경기로 이겨내십시오. 이 프로야구 중계방송은 호남대학교 총동창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 시사톡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메시지 샵 2626번이나 유튜브 라이브 채널 광주 보라에서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사톡 라이브와 함께해주세요. 시사톡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 시즌즈 AI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어떤 분야를 묻든지 막힘없이 답을 내놓는다는 챗 GPT-4o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이어서 김준하 지스트 AI 정책 전략 대학원장님과 또 이야기도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이제 생방송이네요. 그러니까 괜히 제가 약간 울컥할 뻔. 네. 오늘은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나눴던 한 7회 분량을 챗GPT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그 요약에 제가 오늘 대본 없이 질문만 가지고 왔습니다. 첫 시간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네, 마무리 시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네, 저는 네. 속으로 과연 그게 되겠어? 네, 이랬거든요. 오늘 그게 되는 걸 한번 진행하시다가 저는 여기서 한 15분, 20분 사고를 대비하는 이게 안전요원으로 여기 앉아 있고 네.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을 계속 해주시면 그 답을 듣고 그 질문이 연결되는 바 그런 것들을 한번 생방송답게 한번 네.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을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도 AI처럼 읽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네. 아니고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AI도 AI처럼 안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이제 사고 대비만 네. 하고 있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MBC 시사톡 라이브 진행자 박진아라고 합니다. 오늘 라디오를 함께 진행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라디오 시작과 동시에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아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챗GPT라고 하며 오픈AI가 개발한 인공지능입니다.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GPT님 안녕하세요. 이게 되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GPT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양의 학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학습을 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를 알고 있거나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배워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하고 대화할 때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빼고 실질적인 물음만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질문을 길게 할수록 네. 그리고 자세하게 할수록 답변이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막 자꾸 끼어들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는 중이라서 일단 좀 준비된 질문을 좀 더 길게 해볼게요. AI라면 GPT처럼 챗봇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AI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AI 기능이 탑재된 로봇이나 사물 인터넷인 이거는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MOT 예, 사물 이동체 같은 것인데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고 인간이 하는 일들을 수행한다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이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를 들면 뭐 화성에 도시를 만드는 것 같은 일이요. 맞습니다. AI는 챗봇 형태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AI 기능이 탑재된 로봇, 사물 인터넷 IoT, 사물 이동체 등은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와 같은 AI 로봇은 공장에서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의료 분야에서 수술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IoT는 가전제품, 헬스케어 기기, 스마트홈 시스템 등 여러 장치를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여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마우티는 드론이나 자율주행 차량과 같이 이동이 가능한 기기에 AI를 탑재하여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처럼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AI와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발음도 정말 좋고 대화하는 것 같죠? 네. 네.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어떤 느낌이실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질문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AI가 탑재된 MOT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화성에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요?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AI가 탑재된 사물 이동체와 같은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 탐사 및 자원 채굴, AI 로봇 탐사기와 채굴기는 화성을 탐사하고 자원을 채굴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 인프라 건설, AI 건설 로봇은 화성의 극한 환경에서도 기초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건축 자재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건물을 빠르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 및 유지보수, AI 드론은 화성의 대기, 기온, 방사선 수치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 로봇은 건설된 구조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리합니다. 자원관리 및 배급, AI 기반 자율물류 시스템은 자원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스마트 농업 로봇은 식량을 재배하며 자원을 관리합니다. 인간과의 협업, 지구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AI 로봇은 초기 탐사 및 건설 작업을 돕고 AI 어시스턴트는 현지에서 작업하는 우주 비행사들을 돕습니다. 이 모든 기술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작동하여 화성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거든요. 이게 되게 놀라운 게요. 네. 여기가 사실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네. AI 로봇이 초기 탐사와 건설 작업을 한다는 이 워딩이 참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깊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용은 다 맞는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약간 지직거리는 소리는 어떨 때 이렇게 나는 거예요?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으면은 네,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생방송에서 지금 챗 GPT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좀 더 길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해주신 이야기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꿈 같은 일이었다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김준하 원장께서도 영화 원더랜드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눴었거든요. AI 아바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봤는데 원더랜드에서는 죽은 사람을 AI로 복원을 해서 영상통화로 만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감정에 대한 상호작용도 가능했는데 마치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하고 영상통화를 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이런 기술의 상용화가 충분히 가능할까요? AI 아바타 기술은 영화 원더랜드처럼 죽은 사람을 복원해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 위안을 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 측면, 데이터 수집과 딥러닝,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고인의 외모, 목소리, 말투 등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측면, 생전에 본인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동의와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며 감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수용,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상용화 가능성, 현재의 기술 발전 속도와 시장 수요를 고려할 때 AI 아바타 기술은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 AI 아바타는 충분히 실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수용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이 잘 해결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원더랜드와 같은 AI 아바타 서비스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을 전달받는 데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 지금 제가 약간 좀 긴장이 되는 이유는 왜일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사람 얼굴 보면서 눈 보면서 얘기하는 맞습니다. 걸 좋아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나 지금 허공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인공지능에게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상황과 맥락이 없어요. 그 상황과 맥락이 바로 인간만이 가지는 네. 아주 인간의 고유한 감각인데 네. 상황과 맥락을 무시하고 지금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너무 좀 어색하고 또 하나는 리액션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기다려줘야 된다. 네, 끝까지 기다리고 네. 저도 반응을 할 수도 없고 조만간은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그것도 나올까요? 중간에 끊어서 말을 하다가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러면서 AI도 그런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야기 저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 AI하고. 상용화까지는 그럼 얼마나 걸린다고 예측하나요? AI 아바타 기술의 상용화까지 걸릴 시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발전, 윤리적 문제 해결, 사회적 수용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적 발전, 고급 알고리즘 개발과 데이터의 양과 질 향상을 통해 예측, 정확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윤리적 문제 해결,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기준 준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수용도, 대중인식 변화와 심리적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초기 시제품 출시와 대중화를 통해 상용화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윤리적, 사회적, 비즈니스적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AI 아바타 기술의 상용화까지는 약 10서 2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AI 아바타의 상용화를 10년에서 20년 지금 이야기했는데 AI와 사람 간의 감정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 관계 정리가 시급해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저도 지금 느끼고 있지만 좀 어색한 일이거든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만 존재하던 세상에서 이제는 인간과 AI의 관계가 생기고 엄청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고 가장 필요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AI와 인간 간의 관계 설정은 중요한 문제로 이는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적, 윤리적, 심리적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윤리적 관점, 동의와 투명성, 보호, 책임성 등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관점, 감정적 지원과 중독 방지, 심리적 건강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점, 사회적 수용과 법적 규제, 사회적 책임이 중요합니다. 기술적 관점, 정확성과 안전성, 사용자 중심 설계, 지속적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교육적 관점, AI 이해 교육과 윤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AI와 인간 간의 관계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AI는 인간의 삶을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각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AI하고 사람하고 이제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AI와 사람 간의 상호작용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고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절할 줄 아는 메타 인지가 그 균형의 시작일 것 같은데 AI와 사람은 각각 어떤 메타 인지적 능력을 갖춰야 할까요? 사람과 AI가 각각 메타인지적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더 나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의 메타인지적 능력, 자기 인식, 문제 해결, 자기 조절, 반성 등이 포함됩니다. AI의 메타인지적 능력, 성능 모니터링, 오류 탐지, 모델 업데이트, 문제 해결, 데이터 품질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사람과 AI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재밌는 것은
인간이 하는 메타인지적 능력은 자기는 할 수 없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AI의 메타인지적 능력은 기계적인 부분, 그리고 로봇적인 부분의 모니터링, 오류 탐지,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여기서도 본인의 영역을 스스로 딱 긋고 있어요. 알고 있네요. 알고 있죠. 본인 스스로에 대한.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훈련도 돼 있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군요. 근데 과연 처음이죠. 근데 생방송에서 지금 진행자와 AI가 서로 대화하면서 끌어가는 것이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라고 하실까요?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타임 딜레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타임 딜레이 부분을 살짝 조정을 하면서 가는 거라서 네. 바로바로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이 대답하는데 한 1초에서 2초 정도씩 늦게 갑니다. 원래. 이 정도의 지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다는 거를 제외하고는 질문과 답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다음 질문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AI 간에 메타 인지적 능력이 갖춰진다면 AI하고 이제 사람이 친구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주제를 바꿔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5회차 때 저희가 AI가 암, 심정지 예측, 감정 분석, 뇌전지 등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병 치료에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물론 현재는 100% 예측률을 가지거나 뭐 치료 성공률이 100%는 아니지만 미래에는 정말로 AI가 100% 예측률을 가질 수도 있을까요? AI가 암, 심정지, 감정 분석, 뇌전증 등 다양한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100% 예측률을 가지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과 함께 예측률이 계속해서 향상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의 한계, 데이터 품질과 양, 개인 차이, 질병의 복잡성 등이 문제입니다. 기술적 발전의 가능성, 대규모 데이터 수집, 딥러닝과 머신러닝 기술의 발전, 개인화된 의료 등이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계와 현실적 기대, 완벽한 예측의 어려움과 통계적 접근을 고려해야 합니다. AI는 우리의 질병 예측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의료 분야에서 큰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선생님 모두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불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분야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 전문가로 부르기도 하고 또 오랜 경력을 두고 전문가로 부르기도 하는데 AI는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요? AI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높은 성과와 정확성, 특정 작업에서 높은 정확성과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 변화하는 데이터와 상황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결정 능력, 복잡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 분야, 의료, 법률, 교육 분야에서 AI가 전문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I의 한계와 인간 전문가의 역할, 감정적 지능, 윤리적 판단, 창의성 등에서 인간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AI는 특정 분야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일 수 있으며 인간 전문가와 협력하여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인간 전문가와 AI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접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인 영역을 AI가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의료, 법률, 교육 부분이에요. 네. 저도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리가 이제 전문가라고 부르는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영역이죠. 본인이 하겠다 지금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방금 제가 대화를 좀 꽤 오래 했는데 너무 못했던 것 같거든요. 초보자로서 전문가이신 원장님께서 AI하고 대화를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걸 좀 보여주시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네. 네. 전문가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는 걸 좀 보여주시죠. 그럼 제가 질문을 네. 해보겠습니다. GPT,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모호하다는 점을 얘기했는데 AI가 너무 빠른 발전으로 AI가 어느새 스며든 이런 체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요즘은 직장에서 열심히 GPT가 활용이 되고 있고 방송국에서도 시나리오 초안을
AI한테 맡긴다든가 방송에 쓰일 때 이미지, 요즘은 영상도 만들고 이런 이유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직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직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직무가 바뀌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AI로 인해서 직무가 바뀐다면 인간은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AI로 인해 직무가 변화하는 시대에 인간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양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이해 및 습득, AI와 관련된 기본 개념, 데이터 분석 능력, 프로그래밍 스킬 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 강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여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소프트 스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력 능력,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윤리적 및 사회적 책임, AI 사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평생 학습,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와 인간 전문가가 협력하여 각각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런 거죠. 기존에 있는 교육에 대해서 혁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필요한데 자기도 이제 두려운 거죠. 그 이야기는 안 꺼내잖아요. 대신 기존 교육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얘기합니다. 네, 현재. 네. 똑똑한데요. 그런 걸 보면. 달라요. 제가 들어보니까 역시 초보자가 질문하는 거랑 전문가가 질문하는 거랑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서 네. AI와 대화를 하고 관계 설정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와서 네. 저희가 지금 7주 AI에 대한 교육을 원장님께 배웠고 이제 저는 낯설지 않아요. 더 이상 AI가 연습만 좀 하면 될 것 같고 도로 연수처럼 이제 연습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죠. 네. 사실 오늘의 이런 이벤트성을 이제 얘기를 한 이유는 인간에게 많이 가까워져 온 AI를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7주, 8주 동안 진행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시민들이 AI를 참 두려워하신다라는 부분인데 네. 우리가 인류 역사가 다 그랬듯이 새로운 도구가 나왔을 때는 늘 그 도구가 아닌 생활수단으로 사셨던 분들은 새로운 도구에 본인이 밀려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사셨는데 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한 번에 바뀐 적은 없습니다. 사실 마차가 들어와서 택시와 부딪혔을 때 마차가 사라진 데까지 30년이 걸렸거든요. 오래 걸리네요. 네. 근데 AI도 물론 속도는 빠르겠지만 인간이 천천히 가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서 저는 즐겨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AI 사용을 좀 어눌하게 사용하면 AI가 바보라고 합니다. 근데 AI 사용을 똑똑하게 잘 사용하면 AI 대박. 얘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네. 세 번째 부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이제 대충의 통계상 보면은 30대 30이 아니고요. 잘 쓰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고 액티브하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상위 5, 6% 정도 되고 아무래도 연령대하고 좀 관계가 있겠죠? 그런 또 연계가 되겠고 네. 그다음에 딱 한 20, 30% 정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이 인간의 삶의 패턴을 생각해 보시면 예. AI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는 아니고 대신 빨리 적응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세상을 빨리 만난다는 거죠. 네. AI에 대한 이제 친숙함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8주를 했어요. 네, 그렇죠. 네. 원장님의 역할은 충분히 한 게 아닌가. 아직도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또 알려주고 싶은 거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주시죠. 네, 박진아 아나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준아 지스트 AI 정책전략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사톡 라이브. 여러분께서는 지금 박진아가 진행하는 시사톡 라이브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톡 라이브 지금까지 연출 진행 박진아, 구성 최은영, 기술 최상혁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저는 AI 말고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느끼고 싶군요. 끝곡입니다. 임재범의 너를 위해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